안녕하세요. 이번 동영상 학습 주제는 개항 이후의 경제와 사회 문화의 변화,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열강의 경제 침략과 이에 맞선 경제적 구국 운동의 전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이번 시간 여러분들이 학습해야 할 학습 목표는 뭐냐면 열강의 경제 침략의 내용이야. 이것을 단계별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즉, 개항 이후, 개항 직후, 그 다음에 이모군란 이후, 그 다음에 아관파천 이후, 이렇게 세 시기별로 해서 열강들, 청나라와 일본을 비롯한 열강들이 어떻게 경제적으로 침략했는지 알아둬야 될 것이고, 또 이러한 경제적 침략에 대항해서 우리 민족이 가만히 있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러한 경제적 침략에 맞선 경제적 구국운동은 어떠한 것이 있었는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주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도록 합니다. 자, 개항 후 일본 상인의 독점적 침투입니다. 자, 일본은 강화도 조약 이후에 강화도 조약 부록과 조일 무역 규칙을 체결하죠. 그래서 세 개의 항구가 개항됩니다. 부산, 원산, 인천이죠. 자, 이 시기에 일본의 무역 형태는요. 자, 약탈적 무역을 띠고 있었다. 왜냐하면 자, 일본 상인들은 치외법권을 누리고 있었지. 게다가 일본에서 들어오는 물건에 대해서는 관세를 매기지 않았단 말이야. 이러한 치외법권이라든가 무관세 무역 등을 통해서 거의 뺏어가는 듯하게 무역을 활동을 전개한 것이고, 또 이 시기의 무역은 거류지 무역이었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외국 상인들은 오직 대항장에서만 무역을 할 수 있다는 거야. 즉 부산, 원산, 인천 여기에서만 활동할 수가 있지 그 바깥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개항장 심리, 즉 4km 이내에서만 활동할 수 있고 그 바깥으로 못 나간단 말이야. 따라서 이 내륙에 있는 조선의 소비자들과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조선의 객주라든가 여각이라든가 보부상 등이 이제 중개를 하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이 객주, 여각, 보부상 등을 통해서 이제 일본 상인들은 조선의 소비자들과 연결시킬 수 있었지. 따라서 이 시기에는 조선의 객주라든가 여각, 보부상과 같은 상인들이 돈을 벌게 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시기에는 중개무역의 성격을 띠는데 일본 상인들은 상해라든가 홍콩 등지에서 영국산 면제품을 싸게 들여와서 조선에 팔고 그 대신 조선의 곡물을 대량으로 구매해가는 이런 중개무역의 성격을 띠었다는 것을 알아두도록 하십시오. 자, 그런데 이모군란 이후에는 조금 성격이 바뀝니다. 자, 이모군란 이후에 조선과 청 사이에 조청 상민수륙 무역 장정이 체결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청 상인들은 청나라의 보호 아래 특권을 갖게 됩니다. 그 특권이 뭐냐면 기존에는 외국 상인들은 개항장 내에서만 활동할 수 있었잖아. 그런데 청상인은 이 조청 상민수륙 무역장정을 체결하게 되면서 자, 개항장 밖에서도 활동이 가능해진 거야. 즉 내륙에서도 활동이 가능해진 거고 심지어는 서울에서도 점포를 열고 장사를 하게 되는 것이지. 따라서 서울에서 장사를 하는 조선 상인들도 타격을 받게 되는 것이고, 또 일본도 뒤에 보겠지만 최혜국 대우를 찾아가면서 일본 상인들도 내륙으로 침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조선의 중개 상인들, 누구? 객주, 여각, 보부상, 얘네들도 몰락을 하게 되고 서울 상인들의 상권도 위협을 받게 됩니다. 특히 이 시기에는 이모군란 이후에는 청의 내정 간섭이 너무 강해진다라고 했잖아. 따라서 청나라의 상인들의 활동이 활발해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모군란 이후에는 일본과 청의 무역을 비교해보면 초기에는 8대2 정도였지만 청일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인 1892년에는 거의 55대45 정도로 거의 비슷한 정도의 이러한 무역량을 갖게 되죠. 그래서 청상인들의 활동이 매우 활발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시기에 일본 상인들은 주로 어떻게 했느냐? 이 시기 일본 상인들은 주로 쌀을 대거 수입해 가는 방식으로 침투를 했고요. 따라서 쌀값이 폭등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특히 1883년에는
조일 통상장정이 체결돼. 이건 매우 중요한 거야. 자, 조일 통상장정을 체결해서 그 전까지는 일본 상품에 대해서 관세를 매기지 않았는데 이 이후에 조일 통상장정이 체결되면서 일본 상품에 대해서 관세를 매길 수 있게 되고 또 쌀이 대량으로 유출되면서 조선의 쌀값이 폭등하니까 문제로 작용하게 되지. 그래서 지방관이 쌀 수출을 금지할 수 있는 명령, 즉 방공령을 선포할 수 있는 조항을 낸 거야. 대신 일본은 조선에서 최혜국 대우를 받게 되는 것이지. 자, 이렇게 최혜국 대우를 받게 되니까 일본 상인들도 청나라 상인들처럼 이제 개항장뿐만 아니라 내륙에서도 장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열강의 경제적 침투가 점점 심해지게 되는 것이지.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아관파천 이후가 되겠지. 자, 아관파천 이후에는 제국주의 열강의 이권 침탈이 매우 심해집니다. 자, 아관파천 시기에는 러시아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잖아. 그러니까 러시아가 산림체벌권과 같은 그러한 특권을, 이권을 가져가게 되고, 자, 다른 미국이라든가 영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독일이라든가 이런 나라들도 수많은 광산 채굴권이라든가 철도 부설권이라든가 이러한 금광 채굴권이라든가 이러한 다양한 이권을 뺏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한편 이 시기에 일본은 또 어떻게 경제적으로 침략하냐면요. 러일 전쟁을 계기로 자, 우리 한일 의정서 체결된다라고 했잖아. 이 한일 의정서에는 전략상 요충지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 자, 이것을 구실로 토지를 뺏어가고 그리고 이 토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동양 척식 주식회사도 설립을 하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일본이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대한제국을 구속하기 위해서 차관을 빌려주는 거야. 차관이 뭔지 알지? 일본이 돈을 빌려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본은 채권국이 되는 것이고 대한제국은 채무국이 되는 것이니까 일본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겠지. 따라서 한국의 재정이 일본에 예속시키는 결과를 가져와. 요거 뒤에 국채보상운동과 관련되니까 꼭 알아두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금융적으로도 지배를 하게 되는데 한국 정부의 관세 업무도 관리하고 일본 화폐와 제1은행권을 유통시킵니다. 특히 요거 좀 잘 기억해 두자. 화폐 정리 사업. 자, 화폐 정리 사업을 실시하는 거야. 이거는 재정고문 메가타 기억나니? 제1차 한일 협약에서 고문 정치, 그래서 재정 분야에 메가타가 온다라고 했잖아. 그렇지? 이 메가타가 와서 실시한 거야. 그럼 화폐 정리 사업이 뭐냐? 기존의 조선에서 사용하고 있던 백동화와 일본의 제1은행권을 교환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교환해 주는데 제대로 교환해 주지 않아. 구체적으로 말하면 백동화를 갑종, 일종, 병종 백동화로 구분을 해서 차등적으로 나눠주다 보니까 주로 병종 백동화를 가지고 있던 국내 자본과 상인 농민들은 제대로 교환을 받지 못해, 제값으로 교환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몰락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무엇을 하냐면 이러한 열강의 경제적 침략에 맞서서 우리 민족은 어떻게 저항했느냐, 경제적인 구국운동, 나라를 구하기 위한 운동을 어떻게 전개했느냐 이거야. 자, 첫 번째 회사 설립이야. 무슨 회사? 상회사 설립이야. 상회사 설립. 자, 이건 왜 이러느냐? 이모군란 이후에 청나라와 일본 상인이 내륙 시장으로 침투해 오잖아. 그 전에는 객주라든가 여각이라든가 보부상 등이 외국 상인들과 조선의 소비자를 중개해서 돈을 벌었는데 얘네들이 직접 내륙에 와서 점포를 열고 하다 보니까 이 객주라든가 여각이라든가 보부상들이 타격을 입게 된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돈을 모아서 상회사를 설립해서 대항을 했다라는 얘기야. 자, 첫 번째 상회사 설립이다. 자, 두 번째 방공령 실시야. 이거 왜 실시되는 거야? 바로 일본 상인이 곡물을 대량으로 유출해 가다 보니까 쌀값이 폭등하잖아. 자, 그러니까 이미 앞서 얘기했듯이 1883년 조일 통상장정에서 쌀 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잖아. 이게 방공령이라고 했지. 그래서 1889년에 함경도에서 방공령이 선포가 돼. 그런데 이 방공령을 선포할 때는 한 달 전에 미리
일본 상인들에게 알리도록 했는데 이것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해서 오히려 일본이 항의를 하게 되고 결국 방공령은 철회하게 되고 일본에게 오히려 배상금만 지급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방공령 실시도 경제적 구국운동의 하나입니다. 자, 세 번째, 시전상인들. 시전상인은 뭐야? 서울에서 장사하는 상인들을 시전상인이라고 하지. 자, 이들이 상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전개합니다. 자, 배경 역시 똑같아. 조청 상민수립 무역정정 체결 이후에 청나라와 일본 상인이 서울까지 상권을 확대했기 때문이지. 자, 그래서 일부 시전 상인들은 철시 투쟁을 벌여 가게문 닫는 거지. 자, 특히 황국중앙총상회를 조직을 해서, 자, 요거 기억을 해둬야 되겠지. 자, 1898년 황국중앙총상회를 조직해서 이에 대항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각종 은행이라든가 철도회사를 설립하기도 합니다만, 자, 일제의 화폐 정리 사업으로 대부분 몰락을 하게 됩니다. 암튼 실패는 했지만 이전 시전 상인들도 황국중앙총상회를 조직을 해서 상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전개했다, 알아두도록 하시고요. 자, 이미 공부를 했지만 독립협회도 그 열강들의 이권을 지키기 위한 운동 전개한다라고 얘기를 했지. 자, 예컨대 러시아의 저령도 조처하고 저지시켰죠. 만민공동회를 개최해서 러시아의 군사규관과 재정고문 철수시켰죠. 한러은행 폐쇄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프랑스, 독일 등의 광산채굴권도 저지시키죠. 이러한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특히 우리 헌의육조 이거 언제 제안했지? 관민공동회지. 관민공동회. 그렇지. 관민공동회 때 헌의육조를 결재를 받았는데 이때 열강의 이권 침탈을 막으려는 내용도 있었다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보안회가 활동합니다. 러일 전쟁 중에 일제가 황무지 개간권을 요구를 합니다. 대한제국에 있는 수많은 황무지를 일본이 개간하도록 한다라는 얘기인데 이렇게 되면 대한제국의 수많은 토지들이 일본에게 넘어가겠지. 자, 이를 막기 위해서 보안회라고 하는 단체가 만들어져서 거국적인 반대운동을 전개한다. 꼭 기억하자. 그리고 이러한 반대운동에 성공을 거둬서 일본은 이러한 요구를 황무지 개간권을 철회를 합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대한제국 스스로 이런 황무지를 개간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대한제국의 관리들이 설립한 회사가 뭐냐? 농광회사야. 이것도 경제적인 구국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자, 그 다음에 국채보상운동이 전개됩니다. 이것도 중요하다. 자, 국채보상운동 뭐야? 일본이 차관을 강요한다라고 했지. 그래서 대한제국이 채무국이 된다라고 했잖아. 그래서 대한제국 재정이 일제에 예속되는 결과를 가져오지. 그러다 보니 대한제국이 갚아야 되는데 그 갚아야 할 돈이 약 1,300만 원이었대요. 1,300만 원이면 얼마냐? 대한제국의 1년치 예산과 맞먹는 규모야. 엄청난 금액이야. 자, 그 정도로 빚을 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일본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국민들이 성금을 모아서 국채를 갚아서 일본의 예속으로부터 벗어나자. 국권을 지키자라는 운동을 전개하는 거야. 이게 국채보상운동이야. 꼭 알아둬야 돼. 자, 이 국채보상운동은 어디에서? 대구에서 시작됐다. 누가? 서상돈 등이 중심이 돼서 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성금을 모금을 한 거야. 어떻게 모금을 해? 남자들은 담배 끊고 술 끊고 그 돈으로 국채 갚자. 여자들은 비녀 뽑고 가락지 빼고 이렇게 해서 돈을 모아서 나라가 진 빚을 갚자. 이러한 운동을 전개한 거야. 이러한 운동에는 언론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특히 어떤 신문? 대한매일신보. 꼭 알아둬야 돼. 뒤에 문화사 할 때도 꼭 나와. 대한매일신보가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거 알아두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해서 바로 지금까지 일본의 경제적 침탈과 이에 맞선 경제적 구국운동을 살펴봤어.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기억을 하고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평등의식 확대와 사회모습의 변화, 그 다음에 문화조까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